주차 발표를 맡은 1팀의 정선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변수 선택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윤님이, 연서님이 설명을 해주실 리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로는 라쏘 엘라스틱넷을 상윤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 선택법이 뭐냐? 변수 선택법은 어떻게 해야 가장 Y를 잘 설명하는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인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다 보면 좀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들은 줄이고 좋은 변수들로만 가지고 딱 성능이 최상의 변수 조합을 찾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변수 선택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변수 선택법은 전역 선택법, 전진 단계적 선택, 후진 단계적 선택,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 스텝와이즈 셀렉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역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역 선택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지금 x1, x2, x3가 있는데 얘네의 모든 조합으로 다 모델을 생성해 보는 것. 그게 전역 선택법입니다. 지금 모든 모델을 생성해서 2의 n승계의 마이너스 1개라고 했는데요. 이게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2의 n승은 이제 각각 x1을 쓸지 말지, x2를 쓸지 말지, x3를 쓸지 말지 이 부분이고 이 마이너스 1은 세 개를 모두 다 안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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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경우, 두 개씩, 그다음에 세 개 다 쓴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x1, x2, x3를 이용해서 7개의 모델을 만든 후에 각 모델들의 여러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역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셨을 때 딱 떠올라셨을 텐데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그냥 다 만들어서 다 비교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뽑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P가 크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P의 개수가 있는데 뭐 너무 많은 건 보지 말고 40개 정도 보면 여기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40개는 어느 정도냐? 음, 잠시만요. 40개면 1년이네요. 대인 줄 알고 1년이고 40개도 1년인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한 10개나 20개 정도까지만 있을 때 요 전역 선택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역 선택법은 모든 모델들을 다 확인하고 비교하여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고르기 때문에 핏값만 작다면 가장 좋은 선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진 단계적 선택, forward selection을 알아볼 텐데요. 얘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의미.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현재 상태에는 고정이고, 즉 바뀔 수 없고 그 위에 새로 추가되는 변수들이 쌓아지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아무 변수가 없는 노 베리어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개의 변수를 추가해 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x1부터 xp까지의 변수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죠. 어, 이 모든 애들을 다 돌려서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변수가 가장 좋았냐로 확인해서 저의 경우에는 x3네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한 변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P개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P-1개겠죠? 그래서 P-1개 중에서 방금 했던 것과 같이 가장 최상의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 앞에서 선택된 x3는 절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여기 써있죠. 한번 선택된 변수는 절대 없어지지 않음. 그러니까 위에 쌓아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전진 단계적 변수 선택을 수행하면서 뭐 x3, x5, 그 다음에 x1을 추가했다고 합시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포워드를 수행을 할 텐데 네 번째 변수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제 요 선택된 변수들 말고 나머지 변수들 p-3개의 변수들을 비교해서 x2가 그나마 그 중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근데 x2를 추가한 모델과 지금 현재 x3, x5, x1 요것만 있는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변수 3개만 있는 모델이 더 낫다. 아니면 똑같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면 뭐 0.01 정도로 극소로 개선이 되면 어떡하냐 하면 모델의 특성에 맡겨지는데요. 모델의 특성상 0.01도 감지덕지한 수준, 그러니까 정말 모델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0.01만 올라가도 변수를 추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 극소로 추가를 하는 건 어, 해주지 않습니다. 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X3, X5, X1 여기서 멈추겠죠. 그러니까 이건 차원의 저주 때문인데 차원의 저주란 이제 차원이 올라가면 모델의 유연도, 플렉서빌리티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모델의 복잡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심플 is the best. 어차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면 더 단순한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backward elimination, 후진 단계적 선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이제 forward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forward는 어떻게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full 모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써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한 차례마다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보고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보시면 뭐 x1부터 x3, x6까지의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시작부터 다 조합을 해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변수를 제거해 주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해서 변수 하나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는 x2를 제거해 주었네요. 그 다음에 6-1개, 즉 x2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들 중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변수를 또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는 x4가 제거가 되었고요.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x5를 제거해 주었고 이제 얘네 x1, x3, x6만 남았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다음에 백월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변수의 조합은 뭘까요? 1, 3, 1, 6, 3, 6 얘네겠죠? 얘네겠죠? 근데 이제 얘네를 이렇게 모델을 필시켜서 돌려보고 나니 이 136을 다 써줬을 때보다 향상이 되지 않거나 뭐 똑같건 향상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변수를 제거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백월드는 멈추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포워드하고 백월드하고 원리가 비슷하죠. 다만 차이는 이제 0의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냐 아니면 폴의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냐의 차이가 있고 둘 다 변수 혹은 변수 추가 혹은 제거 시에 성능의 변화가 미미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변수 선택을 멈추는 것입니다. 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변수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와이즈 셀렉션인데요. 얘는 포워드와 백워드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변수들이 모델에 순차적으로 추가된다는 점에서 전진 선택,
전진 단계적 선택 방법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후에 모델 적합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는 변수가 있으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백월드죠. 그래서 전역 후진보다 오래 걸리지만 대체로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선택되었던 변수도 소거될 수 있고 소거된 변수도 다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다시 보면 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모델에서 시작을 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얘네는 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이제 돌려보고 지표를 비교해서 x3가 선택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추가를 해주겠죠. 제거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추가를 해서 x3, x5가 선택이 됐네요. 그 다음에는 추가를 할까요? 아니면 제거를 할까요? 추가를 해줍니다. 왜냐? 제거한다면 여기서 x5 혹은 x3만 남을 텐데 저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x3가 그 어떠한 변수들보다 x5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거해줬을 때. 그리고 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forward selection을 해서 x3, x5로 만들어 준 거라서 얘 혼자 썼을 때보다 둘을 같이 썼을 때 성능이 더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할 때 세 번째 단계까지는 무조건 forward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거를 시작을 하는데 음, 저희가 비교해야 될 애들은 얘네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지금 x3, x5에서 x1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x1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서 x1을 제거하면 당연히 이 전 모델과 똑같아지니까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 중에 얘는 안 되고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이 모델이 더 좋다고 나왔네요. 보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텝와이즈 셀렉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본 적이 없는 변수 조합이 나왔죠. 이게 왜 가능하냐? 방금 첫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추가되었던 변수도 소거될 수 있고 소거된 변수도 추가될 수 있고 그 특징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변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스텝을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스텝와이즈는 일단 변수를 추가한 후 모델 적합 시에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는 변수가 존재하면 그때 그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조합을 찾자 이런 느낌이고요. 어, 여전히 전역,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역보다는 좋을 수 없고 대신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텝와이즈 셀렉션의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F 통계량이 가장 큰 p-value가 작은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이 변수를 추가해서 다시 fit을 시키고 이제 나머지 변수 p-1개의 변수들 중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 또 모든 F 통계를 다시 계산하고 그 중에서 F 통계량이 가장 큰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제 변수를 추가한 후에는 각 단계에서 특정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p-value가 0.05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월드를 수행한 후 다시 전진을 수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남아있는 모든 변수가 컷오프 수준, 그래서 컷오프는 0.05 이런 걸 말하고 유의하고 모든 소거된 변수가 유의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추가할 변수가 마지막으로 삭제된 변수와 같을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변수 선택은 끝이 났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평가지표, 네, 평가지표들을 비교해서 뭐 변수를 고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델을 비교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평가지표들이 어떤 게 있냐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지표에는 여기 보이시는 CP, 그리고 AIC, BIC, Adjusted R-Square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 CP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고, 각각 설명을 옆에 적어놨습니다. N은 트레인 데이터의 observation 개수고 RSS는 SSE와 같은 의미이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y값과 y 예측값의 차이, 즉 오차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는 파라미터의 개수이고요. 파라미터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예를 들어서 회계식의 경우를 적어놨는데 저희 회계식이 어떤지 기억나시죠? 회계식에서 베타의 개수는 베타 0부터 베타 p까지 있습니다. 변수 개수에 맞춰서. 음, 잠시만요. 다 제로부터 베타 p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베타만으로 p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뭐냐? 바로 시그마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베타의 표준 오차를 구할 때도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시그마 제곱의 값을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회계의 경우 p 플러스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서 배울 리치 라쏘 엘라스틱넷의 경우 이제 람다가 등장을 하는데 리치와 라쏘의 경우는 p 플러스 3 p 플러스 3개입니다. 왜냐? 어, 아시겠죠? 왜냐면 플러스 람다가 있으니까. 더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p 플러스 3개가 있을 테고 회계식에서는 p 플러스 2개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구한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데 어, 이 시그마 제곱은 회계에서 배운 시그마 회계에서 배운 시그마 제곱 핵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LSE를 기준으로 했다면 LSE를 기준으로 분산을 최소화하는 기법이었다면 여기서는 MLE 기법을 사용해서 추정한 값이고 RSS를 N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이제 이 평가지표 CP의 경우 낮아야 좋을까요? 높아야 좋을까요? 네, 낮아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RSS 이게 오차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뒤에 플러스로 붙은 이건 뭐냐? CP가 작아야 좋은데 왜 식에서 굳이 뒤에 플러스 파라미터의 개수를 해준 거냐를 보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좋지 않고 이제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에 대한 페널티 텀, 파라미터의 개수에 대한 제약을 준 겁니다. 네, 이 페널티, 파라미터의 개수에 대한 페널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이제 CP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AIC입니다. AIC는 책마다 표기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는 통계에서 말하는 지표를 사용하고요. N은 어차피 그 앞에 CP에서 나온 N값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RSS도 동일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는 n분의 1을 이 전체에 곱해줘서 좀 완화하는 느낌이었다면 AIC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우주 계산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AIC도 여기 보시면 RSS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낮을수록 좋고요. 다음에 플러스 2D. 그래서 파라미터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IC인데요. BIC는 딱 봐도 지금 AIC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근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게 D 앞에 붙은 이 2와 로그 n을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로그 n과 2가 있는데 요게 대부분 더 큽니다. 왜일까요? 요 n이 저희가 모델을 돌릴 때 n이 100보다 작을 일은 거의 없죠. 보통 데이터의 개수가 몇백 개씩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그 n의 밑이 10이잖아요. 10이고 이제 n이 100이면 이겠죠. 근데 저희는 거의 항상 n이 100보다 훨씬 크니까 당연히 이 로그 n이 2보다 크고, 그래서 이제 요 의미가 BIC가 CP와 AIC에 비해 더 헤비어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의미, 즉 파라미터 개수에 더 큰 제약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BIC도 역시 여기 RSS가 있기에 작아야 좋은 지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djusted R-square가 있죠. 요거는 이제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떤 의미인지. RSS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TSS는 총 변동량이고 n-p-1이 변수 개수에 대한 페널티이다. 맞죠? 변수 개수는 여기서 p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페널티가 되는 이유는 보시면 p 값이 클수록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분자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네, 아시죠? 분자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 값 adjusted R-square는 작아지게 되죠, 당연히. 왜냐면 1 마이너스 어떤 값인데 이 뒤에 값이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 adjusted R-square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p-1 이 부분이 p에 대한 제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변수 선택법과 변수 선택을 할 때 쓰이는 그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뒷부분에 이제 슈링키지 메소드들은 연서님과 상윤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 발표할 최연서입니다. 슈링케이지 메서드는 개수 추정치들을 제한하거나 규칙화하는 방법으로 P개의 설명 변수 모두를 포함하는 모델을 적합하고자 하는 데에서 고안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개수 추정치들을 0으로 수축시켜 추정치들의 분산을 상당히 줄이는 기법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잘 알려진 기법이 바로 리치, 라쏘, 그리고 이들의 장점을 따온 엘라스틱 넷,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리치와 라쏘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겠다 했을 때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치 리그레션에서는 어떤 공식을 통해 베타에서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LS에서 사용했던 베타의 혼동이 없기 위해서 리치의 R을 베타에 비해 써주고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공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은 밑에 이제 첨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LSE 방법을 사용했던 OLS에서 베타에서 추정하는 공식이랑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제일 끝부분, 여기를 페널티 텀이라고 할 건데, 페널티 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람다는 튜닝 파라미터,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모수입니다. 뭘 조율해 주냐? 베타 값을 조율해 주는데요. 람다가 어떻게 베타 값을 조율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람다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가 람다가 이제 0에 가까울 때겠죠? 람다가 0에 가까우면 람다를 추가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공식에서 추가했던 제일 뒷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베타 헷 R이 그냥 베타 헷 OLS랑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람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람다가 웬만큼 커지면, 그러니까 무한으로 도달하면 베타의 날이 0으로 찍히게 될 것입니다. 즉, 람다가 매우 크다면 모든 베타 제이가 equally for 0, 일관적으로 제로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람다가 커질수록 베타는 작아지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람다가 커질수록 슈링케이지 효과는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람다가 커지면 베타가 작아지잖아요. 베타가 작아진다는 건 1유닛이 증가했을 때 변동폭이 크지 않아지겠죠? 그러면 모델이 변동폭이 클 때보다 복잡도가 낮아질 테니까 람다가 커지면 모델의 복잡도, 플렉서빌리티를 낮춰줍니다. 동시에 변동폭이 크지 않아진다고 했으니까 베리언스, 변동도 낮아지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얼마나 타겟에 가깝게 가냐를 보여주는 바이어스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배우기로 OLS를 사용할 때 변수가 커지면 다중 공선성으로 인해 베리언스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치나 라쏘에서는 페널티 텀을 추가해 람다를 크게 하면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반에 말한 리치와 라쏘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앞부분 여기를 살펴볼게요. 리치가 베타잇을 감소시키려는 슈링케이지 메서드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베타라고 되어 있네요. 리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치 리니어 리그레션의 공식은 이런데 이렇게 맨 뒤에 아까 리치 리그레션에서 봤던 페널티 텀 람다 곱하기 시그마 베타 제이의 제곱이 추가되어 있네요. 리치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보면 맨 뒤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데 그 이유는 로지스틱은 가능도를 최대화시키려는 방법인 MLE 방법 중 하나였던 반면에 리치는 베타잇을 감소시키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만약에 없으면 맥시마이즈 되는 값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니마이즈 되는 값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치 리그레션의 솔루션을 매트릭스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베타잇을 찾기 위해 오브젝티브 펑션 L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 식을 베타에 대해 편미분해 줬었는데요. 같은 흐름으로 베타 R햇을 찾기 위해 이용될 오브젝티브 펑션을 우리는 Q 람다라고 정의할 거고 Q 람다의 식은 이렇습니다. 이 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가지가 다르네요. 한 가지는 맨 뒤에 람다 베타 트랜스포즈 베타가 붙어 있다는 건데 이건 리치에서 필요한 페널티 텀이겠죠. 그리고 x 벡터랑 y 벡터의 밑에 이렇게 s가 달려 있다는 게 다릅니다. 이건 스케일링, 조정된 x 벡터와 y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월별 수입, 집 크기와 같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고 월별 수입의 단위는 10,000원이고 집 크기는 평수가 단위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단위가 다 다른 상태에서 그대로 페널티 텀에서 람다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그 페널티의 효과가 각각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것입니다. 월별 수입은 단위가 10,000원이니까 이만큼의 영향이 있는 반면 집 크기에는 영향이 이 정도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케일링은 표준화해줬던 느낌이랑 이제 비슷한데 표준화 과정이 어떤 값에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비슷하게 xijs는 xij 빼기 xj바 마이너스 sj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xj바는 평균, sj는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sj 바로 빼주는 건 이렇게 가지각색이던 분포를 중앙으로 모이도록 해주는 느낌이고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 이렇게 다르던 분포들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y벡터 스케일링은 y 바로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y는 변수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분산을 조정해주는 텀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과정을 거친 xs 벡터, ys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xs 벡터에서 OLS에서의 차이점 또 한 가지는 여기 1벡터가 없다는 건데 그 이유는 1벡터의 존재 이유가 베타 제로를 살리기 위해 존재한
즉 베타 제로를 의미했었는데 이 베타 제로는 페널티가 필요 없는 인터셉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링 과정은 이후 라쏘와 엘라스틱넷에서도 해줘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Q 람다를 베타에 관해 편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미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라지 A가 매트릭스, 스몰 a가 K 곱하기 1 컨스턴트 벡터, 그러니까 상수로 이루어진 벡터, Y가 K 곱하기 1 랜덤 벡터, 확률 분수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스몰 a 트랜스포즈 Y 벡터를 Y에 관해 미분하면 기준이 되는 Y가 뒤에 있을 땐 앞에 있는 것을 트랜스포즈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A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몰 a 트랜스포즈 라지 AY를 Y에 관해 미분하면 뒤에 있는 Y가 기준이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스몰 a 트랜스포즈 라지 A의 전체 트랜스포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지 A 트랜스포즈 스몰 a가 나옵니다. 두 번째, Y 트랜스포즈 스몰 a를 Y에 관해 미분하면 기준이 되는 Y 트랜스포즈가 앞에 있을 땐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 a가 나옵니다. 세 번째, Y 트랜스포즈 Y를 Y에 관해 미분하면 먼저 뒤에 있는 Y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트랜스포즈 해서 나오고 앞에 있는 Y 트랜스포즈가 기준이 되면 뒤에 있는 게 그냥 나와서 Y로 나오고 이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Y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는 Y니까 Y 더하기 Y라 2Y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Y 트랜스포즈 라지 AY에 관해 미분을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Y 트랜스포즈 라지 AY를 Y에 관해 미분하면 먼저 뒤에 있는 Y를 기준으로 하면 앞에 있는 것의 트랜스포즈니까 Y 트랜스포즈 라지 A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앞에 있는 Y 트랜스포즈가 기준이 되면 뒤에 있는 게 그냥 나오니까 라지 AY 그리고 이 둘은 더하기 그래서 정리하면 라지 A 트랜스포즈 Y 더하기 라지 AY가 됩니다. 이 벡터 미분 방법을 기억해서 Q 람다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Q 람다를 모두 전개해서 이렇게 풀어줬고요. 이제 Q 람다를 베타에 관해 미분하겠습니다. YS 트랜스포즈 YS는 베타가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고 마이너스 YS 트랜스포즈 SS 베타는 1번에 따라서 베타 앞에 거가 트랜스포즈 돼서 나오고 그리고 베타 트랜스포즈가 앞에 있으면 뒤에 거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베타 트랜스포즈가 뒤에 있는 먼저 베타에 기준을 두면 앞에 거에 트랜스포즈가 나오고 앞에 있는 베타 트랜스포즈의 기준을 두면 뒤에 있는 거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두 개는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람다는 그냥 스칼라기 때문에 맨 앞으로 꺼낼 수 있고 뒤에 있는 베타에 먼저 기준을 두면 이제 앞에 있는 베타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고 앞에 있는 베타 트랜스포즈의 기준을 두면 뒤에 거가 그대로 나오고 두 개는 더하기. 그래서 얘네 이 식도 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네가 두 개가 서로 같고 얘랑 얘랑 두 개가 같고 그다음에 베타 더하기 베타니까 얘를 2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네를 만약에 이제 2로 다 나누고 요 SS 트랜스포즈 YS를 넘겨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베타로 묶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베타 햇을 찾을 수 있는데 베타 햇은 SX 트랜스포즈 XS 더하기 람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인버스 곱하기 XS 트랜스포즈 YS가 됩니다. OLS에서는 베타햇이 식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네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데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리츠 리그레션에서 람다라는 튜닝 파라미터를 통해 기존 회귀식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리츠 리그레션은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어요. 바로 람다가 커지면 각 변수들의 코에피션트, 즉 베타 값들이 하나하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0에 수렴해버린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앞서 말씀드린 전진, 후진,
스텝와이즈를 우리가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변수들을 줄여줘서 모델을 가볍고 성능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리츠에서 만약 어떤 베타가 0이 될지 골라낼 수 없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리츠 리그레션은 전역, P계의 설명 변수 모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예측 정확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변수의 수 P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모델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법이 바로 라쏘 리그레션인데요. 리츠 리그레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뒤쪽 페널티 텀의 베타 J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쏘는 리츠와 똑같이 람다가 커지면 베타 값이 작아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리츠와 라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바뀐 부분이 절대값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저기 아래처럼 나오는데 저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저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리츠와 어떤 차이점을 만드느냐는 잠시 후에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리츠와 라쏘를 다시 정리하자면 말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리츠가 L2 놈을 사용하고 라쏘가 L1 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놈이란 무엇이냐? 놈을 다시 정리하자면 LP는 시그마 i부터 n까지 xi의 p승을 전체 p분의 1승을 해준 거고 여기서 p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LP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에다 1을 대입해서 식을 풀어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라쏘식이랑 좀 비슷한 게 나오죠. 그리고 p에다 2를 대입하면 어디서 많이 본 리츠식이랑 비슷한 게 나오고요. 다시 돌아와서 리츠는 L트놈을 사용하여 제약식이 베타의 제곱을 합을 t, 여기선 s죠. s보다 작게 하는 방식이고 라쏘는 절대값의 합을 s보다 작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그래프를 통해 라쏘가 변수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좌측 그래프가 라쏘고 우측 그래프가 리츠인데요. 베타 1이랑 베타 2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라쏘와 리츠 각각은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라쏘는 절대값이고 리츠는 제곱이니까요. 참고로 저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 저렇게 그려진 해당 영역 내의 모든 점들이 가장 작은 RSS를 갖는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OLS 메소드를 통해 베타 햇을 저렇게 구해주는데요. 람다가 높아질수록 등고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람다가 커지면 등고선과 영역 S가 처음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라쏘의 경우 타원과 영역 S가 만나는 여러 지점 중 베타 1이나 베타 2가 0일 경우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각 축에 모서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리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둘 다 0이 아닌 지점에서 만날 거예요. 뾰족한 부분이 없는 원형을 제한 영역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라쏘만 변수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라쏘가 변수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람다 값이 커지면 어떤 베타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람다 값의 조정 정도에 따라 0이 될 베타를 골라줄 수가 있겠죠? 오른쪽 표 두 개, 베타 1과 베타 2를 보시면 똑같이 람다가 커지더라도 베타 2가 먼저 0이 되잖아요. 그러니 람다가 보다 튜닝 파라미터의 기능을 하는 거죠. 리츠에 비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쏘는 변수들이 엄청 많을 때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베타가 2개뿐이 아니라 4개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인컴, 리밋, 레이팅, 스튜던트 4개의 변수가 있죠. 그런데 좌측 리츠의 경우에는 람다가 매우 커지면 베타 값, 그러니까 변수의 베타 값들이 전부 0으로 가버리죠. 하지만 우측 라쏘는 람다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 어떤 변수의 베타가 먼저 0이 되는지 구분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인컴의 베타가 가장 먼저 0이 되네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는 리츠 리그레션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변수 선택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라쏘 리그레션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럼 리츠와 라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람다라는 튜닝 파라미터는 대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CV 에러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길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인 엘라스틱 넷입니다. 엘라스틱 넷이 무엇이냐? 하이브리드 회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그냥 리츠와 라쏘의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람다1과 람다2를 가져다 놓고 둘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리츠의 장점인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가 있고 라쏘의 장점인 변수 선택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라쏘가 상관관계가 있는 다수의 변수들 중 하나를 무작위 선택하여 개수를 축소하는 반면에 엘라스틱 넷은 리츠의 장점까지 흡수했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은 다수의 변수들을 모두 선택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유용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 이론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